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쌓아온 그 모든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존재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었던 어쩌면 바보 같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60세가 되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그 때문에 자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저를 떠나고 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딸이 남긴 외동딸, 손녀 하은이 뿐입니다. 하은이는 저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작은 손녀 하은이를 살리기 위해 제가 감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채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녀 하은이였습니다. 제 어깨를 흔들며 잠을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빵 사줄게. 하은이는 학교에서 먹고 왔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냐고 걱정스럽게 묻기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새는 큰 마트만 가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하은이만 건강하면 됐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지만 이내 온몸을 떨며 멈추지 않는 격렬한 기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하은이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하은이는 힘겹게 약을 삼키고 겨우 기침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몸이 힘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하은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 하은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의사들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했지요. 평생을 약에 의존해야 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가빠지는 병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먼저 보낸 죄책감에 하은이마저 잃을까 두려워 매일 밤을 기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꾸려가는 형편에 병원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만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듯 위태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숨을 쉬며 약만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이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수술하면 하은이를 살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 이식 대기 순번이 워낙 길어서 최소 5년, 길면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이는 그 시간을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희망 없음이라는 단어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10년, 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희망은 저와 하은이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손녀를 눈앞에서 잃어야 하는 운명에 처한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몇 달 전 우연히 들었던 한 가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늦은 밤, 저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여인이 저에게 제가 찾으시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불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사람들에겐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는 정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정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절박함은 안다며 가진 것을 내놓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함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유정민이라는 여자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불법 장기 이식을 주선하는 브로커를 소개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브로커의 이름은 박재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도 모자라 제 영혼까지 팔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 저는 낡은 정장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에 세련된 양복을 입은 박재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비웃는 듯한 말투로 제가 뭘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제 손녀 하은이의 심장 이식 수술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자르며 불법 장기 이식을 해달라는 것인지 노인네가 겁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하은이를 떠올리며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손녀를 살려주는 대신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집, 슈퍼마켓, 그리고 영혼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하은이를 떠올리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저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오만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의 모든 것을 팔아넘기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내민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할 시 모든 것을 잃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제 딸의 마지막 흔적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슈퍼마켓 문에 폐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슈퍼마켓 문을 닫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남겨두고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박재민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슈퍼마켓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빼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겁에 질려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절망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슈퍼마켓을 잃고 딸과 아내의 추억이 담긴 집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그 남자 박재민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모든 희생이 하은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제 손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저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하은이와 작은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고 저는 그런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약속 장소로 오십시오. 구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잠든 하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녀를 위해 이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저의 삶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녀를 살리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지옥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박재민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박재민이 계약 이행을 잘 했다며 이제 제 손녀를 살려드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재민은 냉소적으로 제 손녀를 살릴 심장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깡마른 몸의 한 남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박재민은 제 손녀를 살릴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가 자신의 심장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묶인 남자가 저를 보며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저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저에게 희망을 받았던 박재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그가 그때 그 아이였는지 물었습니다. 박재민은 차갑게 웃으며 맞다고, 제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이제 저는 그에게 절망을 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부하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박재민은 제 귀에 제가 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속삭였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저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제게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제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비열한 웃음과 묶인 남자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평생 지켜온 모든 도덕과 양심을 버렸습니다. 제 손녀를 위해 저는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는 제가 30년 전에 버렸던 또 다른 악마였습니다. 저는 제 손녀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제 손으로 저의 손녀를 지옥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유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박재민과 한패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한패는 아니라고, 저는 그저 제가 가진 희망을 당신에게 주었고 당신은 그 희망을 잡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재민이 왜 저에게 이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박재민이 과거에 제가 버린 사람이라고, 제가 그를 이용하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고 제 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유정민이라는 여자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박재민에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저의 모든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손녀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바로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묶인 손을 풀어내고 폐공장을 탈출했습니다. 제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유정민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저를 도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제 손녀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재민에게 제가 그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절박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와주겠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낸 후에 저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으니 제발 제 손녀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함께 박재민과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저는 유정민과 함께 박재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박재민의 컴퓨터에서 중요한 파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재민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왜 저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를 이용했는지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낡은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그의 아픈 동생을 위해 병원비를 모으고 그를 위해 수술을 주선했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재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제가 그때 그의 동생을 살리려 했다고, 저에게 희망을 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그 선의를 오만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를 죽이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를 보면서, 제 절박함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유정민이 그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유정민은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정민에게 자신을 미워하는지 물었습니다. 유정민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박재민은 충격에 휩싸여 유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제가 그를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의 싸움은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박재민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저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제 손녀를 살렸고 박재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구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은이, 박재민, 유정민과 함께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은이의 심장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며 이식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손녀를 잃을 뻔한 위기에서 오히려 제 손녀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저와 하은이에게만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재민도, 유정민도 모두 이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그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창한 오후, 저는 박재민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박재민이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하은이와 박재민, 그리고 유정민 씨와 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재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눈에서 깊은 사랑과 용서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재민을 용서하고 저를 용서했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고, 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천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몇 달 후, 저는 낡은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슈퍼마켓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재민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불법 장기 이식이 아닌 합법적인 장기 기증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유정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에게도 이제 기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제 그녀의 길을 다시 걸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유정민이라는 여자를 통해 정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재민이라는 남자를 통해 용서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녀를 통해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몇 년 후,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성인이 된 하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박재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은이가 저에게 내일 졸업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제 정말 다 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박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희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서로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